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산불 정말 심각합니다. 네, 영남 지역을 휩쓸고 있는 산불 사태가 벌써 엿새째인데요. 예. 엿새째 불이 꺼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방당국에서 발표한 인명피해 잠정치를 보니까 산불 사태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지금까지 24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중상자가 12명, 경상자가 1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이 이제 진화가 되거나 불이 이제 지나간 곳들을 중심으로 재수색을 해봤을 때 놓쳤던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인명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이게 지금 소방 당국에서 상당히 좀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소식을 보면은 어제 저녁부터 계속 걱정이 됐던 게 이제 경북 안동시에 있는 하회마을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5km 앞까지 직선거리 5km 앞까지 의성 산불이 지금 진출을 해 있어서 헬기를 투입해서 이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이외에도 뭐 산청 하동을 비롯해서 곳곳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리산 국립공원도 뚫려서 공원 안쪽으로 불이 지금 번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오늘 정오께만 하더라도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진 산불의 화선은 300m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모로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이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12시 51분께에 의성군의 신평면 인근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몰던 기장이 추락한 헬기와 함께 떨어져서 사망한 채로 발견돼서 지금 안타까움을 좀 주고 있고요. 일단 소방당국에서는 헬기 추락 이후에 직후에 곧바로 이제 헬기 운용을 중단을 했다가 오후 3시 30분쯤부터 다시 작업에 이제 투입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그 소방 전문가 모셔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주 교수,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영남 지역 산불이 엿새째인데요. 역대급이고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원인 뭡니까 이게? 뭐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해당 지역에 강한 바람이 형성된 부분, 또 험한 지형, 또 그리고 굉장히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특히 이제 여름에 이 시기에 3월, 4월에 건조한 상태의 낙엽이라든지 수목, 또 그리고 이것들이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면 또 더더욱이 화재 확산에 굉장히 좀 강력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해서 화재 확산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지역이 또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약간 분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열축적, 공기 흐름이 제한이 되면서 열축적이 된다거나 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화염으로 인한 이제 상승 기류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면서 난류, 바람도 굉장히 이 여러 방향에서 수시각각 변하고 또 이런 상승 기류에 의한 이제 도깨비불이라고 하는 이제 비화의 현상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서 굉장히 여러모로 산불 진압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너무 심해서 번지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사실 바람을 막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람의 힘으로는 바람 자체를 막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산불이라고 하는 이 특성상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진압을 한다 해도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시시각각 변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압을 해서 안 불 때 충분히 좀 진압의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나마 가능한데 이러려면 굉장히 장비라든지 인력을 짧은 시간에 바람이 적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이 화재 지역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하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투입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불 피해도 피해지만요. 산불을 끄던 그 진화 대원들까지 어떤 목숨을 잃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진화 시스템이 지금 잠깐 설명하셨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뭐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산불 진화대원들이 당장
화재, 주불에 바로 맞서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인 위험이 닥치는 이런 곳에서의 어떤 투입은 사실은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분들이 완벽하게 안전한 조건에서 또 화재를 진압하는 상황들도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꾼다거나 커진다거나 하는 돌발적인 위험 상황들이 사실은 이런 사망에 이르게끔 한 게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좀 더 갖추거나 또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작전들이 수행되고 지휘돼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진압이 다 완료된다 그러면 이런 절차라든지 또 과정,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복기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예,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거는 참 위험 지역이라고 한다면 위험이 발생한 그 지역도 가능하겠고요. 또 위험 영향 범위 안에 있는 인접 지역까지를 포함한다면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선제적인 대피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긴박한 상황에서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번처럼 또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상황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또 대피 명령이 있지 않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대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피를 하실 때도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챙기셔야 되겠는데요. 뭐 집에 창문이나 문 잘 닫는 것들, 집 주위에 가스통이라든지 가연물들 이런 것들 치우는 것들, 또 그리고 이 가스라든지 전기 같은 것들 차단하시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집 주위에 또 그런 건물 외벽, 지붕 등에 이제 물을 뿌려두는 것들도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부 당국의 대응 중엔 좀 미흡한 부분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현재 뭐 총력으로 이런 부분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뭔가를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초에 우리가 3월 22일 날 이제 동시다발적인 어떤 산불이 막 발생을 하면서 전국에 한 30여 건 이상의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형화된 산불들이 3군데 그리고 또 이제 중형 산불이 2-3군데 이렇게 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 총력을 모으기 어려운 이런 환경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현재 산불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는 체계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상황이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또 다발적인 어떤 산불에 대한 향후의 어떤 우리의 대응 체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인력 운용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오늘 산불 소식 외에 가장 큰 오후였던 가장 큰 소식은 뭐니 해도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인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나왔던 판결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던 1심 판결을 깨고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혐의점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취지로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했었던 발언. 이게 이제 검사 쪽에서는 이제 거짓 발언이고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판시했고 그리고 경기 성남시의 백현동에 있었던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를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변경해 준 것. 이게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이제 했었던 발언.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검찰이 주장을 했었는데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1심이 깨지고 이제 2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은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에서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이제 소감을 발언을 했는데요. 했었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네, 이재명 예. 대표는 이제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예. 곧바로 경북 의성으로 향했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제 산불 진화에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는 현지에 직접 가본다라는 차원에서 예. 이제 바로 그냥 뭐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경북 의성으로 갔다라고 하고요. 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져서 이제 무죄가 되면서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네. 뭐 가장 큰 사법 리스크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었던 그 중요 변수가 하나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뭐 이전에도 여러 재판들이 지금 이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재판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기간 안에 3심까지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 뭐 심지어 이제 뭐 대부분의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은 이제 1심 결과도 나오기가 좀 쉽지 네. 않은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번에 나오는 2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대법원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 그리고 이제 속도에 따라서는 혹시 조기 대선 이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뭐 기대를 하는 여권의 이제 일각의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무죄 네. 판결이 나옴으로써 이제 그런 기대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예.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 리스크라는 이제 틀을 좀 깰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치권 전반으로 봤을 때도 윤석열 피청구인이 파면됐을 경우에 이루어질 그 조기 대선에 있어서 가장 큰 정치적 변수가 사라지게 됐다. 예. 기존의 틀 안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기대했었던 이 판을 한번 흔들어 볼 수 있는 변수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사라진 채로 예. 그야말로 이제 실력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옮겨가지 않느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이따 박범계 의원 2부에 모시면요. 네.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요. 그또 판결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 내용 어떻게 뒤집혔는지 이런 것도 짚어보겠지만 여기서 네. 좀 간단히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죠. 그러니까 1심 판결이 2심에서는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뒤집힌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보시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이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예. 했었던 발언 같은 경우는 뭐 재판부가 좀 상당히 좀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특히 김문기 씨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짚었는데요. 예. 2021년 12월 22일자 발언부터 해서 2021년 12월 24일자 발언까지 여러 발언들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일테면 12월 22일자 발언 같은 경우는 시장 재직 시절에는 잘 몰랐다. 워낙 하위 직원이었다. 예. 이런 이 발언을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두고 이제 이른바 교유 관계에 대한 부인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유 관계라는 거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들고 나온 논리 중에 법리 논리 중에 하나인데요. 평상시에 저희가 이제 즐겨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교유라는 게 이제 서로 사귀면서 예. 함께 뭐 놀이를 즐긴다. 예. 함께 이제 여러 이제 활동을 함께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건데 예. 왜 이제 검찰 쪽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나오게 된 거냐면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 하는 인식에 관한 문제가 되면 예. 이걸 두고 형사재판에서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이걸 큰 범위에서 묶어가지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김문기 씨와 뭐 골프를 친다든지 하는 여러 교유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예. 발언이 되는 것이고 그건 곧 이제 자신의 교유 관계라는 행동에 대한 부정이 된다.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게 지금까지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지금 임경비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검찰이 참 애썼다는 생각은 듭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두 단계를 네.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발언만으로는 뭐 형사재판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으니 이거는 예. 이제 행위의 어떤 부분으로 이제 끌어 당겨와서 예. 재판을 붙였던 건데 법원에서는 이 발언을 검찰하고 이제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인식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안다 모른다라는 설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공직선거법에서 혐의를 다투는 행위라고 볼 수 예.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발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22일 날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인데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에야 김문기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재직 시절에는 잘 모르는 하위 직원이었다라는 발언에 연장선으로 법원에서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행위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독립적인 허위 사실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화 통화를 언급한 것 자체는 뭐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전화 통화 많이 했다는 것이 이제 허위는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검찰에서 주장했었던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 무죄다 예.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 그리고 12월 24일자 발언을 두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당히 좀 법원에서 상세하게 발언을 따졌는데 기억 발언, 니은 발언식으로 예. 첫 번째 발언, 두 번째 발언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쪼개서 봤습니다. 예. 첫 번째 발언에서는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기억이 남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런 예. 발언을 했고요. 두 번째 발언에서는 통화를 많이 했다. 예. 그 전에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판단도 사실 같았는데요. 뭐 이 몰랐다라는 발언은 기존에 했었던 발언의 이제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건 인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 형법상 유무죄를 다툴 수 없다. 무죄다라고 했고요. 존재를 몰랐다라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내가 잘 안다 모른다라는 네. 인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선거법에서 다투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역시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 종합적으로 보면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와 관련된 발언에 있어서는 해당 그 검찰이 주장했었던 모든 허위 발언이 다 무죄다. 예. 이렇게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요. 네. 압력을 느꼈다. 이 발언이죠, 이건? 사실 예. 이제 그 재판을 앞두고 예측을 여러 법조인들이 내놨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꼽았었던 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혹은 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은 이 백현동 부지 관련된 발언을 주로 예. 거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측 대리인단에서는 변호인단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었던 게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했었던 발언을 문제 예. 삼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했었던 발언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그 법으로 처벌을 받을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이걸 예. 공직선거법으로 끌어오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퉈볼 수 있다라고는 예. 했는데 판단을 그러면 했군요, 그러니까.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 재판부에서는 일단 성남 애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던 내용은 예. 국토부에 상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 발언 자체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압력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군요, 법원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 이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예. 보면 이제 증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쪽에서 성남시의 용도 지역 변경 관련과 관련해 가지고 3번 공문을 보냈던 사실 네.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다라는 거는 법원에서 확인이 된 내용이고 예. 그러면서 그 공문 내용에 법률상의 근거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 사실도 예. 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따지자면 협박이라는 용어를 동원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성남시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꼈을 수 있다. 예.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이제 법령이 공문 내용에 이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성남시가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했던 일부 발언이 상당한 압박을 과장한 것으로 볼 네. 수는 있지만 예. 그 자체로 허위로 볼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표 사실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이 있거나 예.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걸 허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예. 그러니까 조금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허위사실 공표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그 네. 논리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 좀 자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비판적이었던 거는 이 무죄와 상관없이요. 네. 어떤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안다 모른다 압박이냐 협박이냐 이런 정도의 어떤 판결을 가지고 이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법적 상황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은 회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면. 사실 그건 예. 이제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문제긴 합니다. 예. 뭐 이를테면 꼭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국회의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뭐 특정 공약과 관련해서 했었던 발언의 어떤 그 유형성을 따져서 이 발언이 완전히 사실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때문에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을 받아서 예.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예. 뭐 여러 발언의 유형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 내에서도 적어도 수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선택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 원으로 날리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비판은 있어 왔습니다. 그 검찰의 수사는 과연 정당하냐 이런 근원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깐 자, 판결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예. 네, 아까 이제 정치권이나 이제 법조계에서도 그 부분을 좀 문제 삼는다라는 말씀은 예. 드려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번 계기에 예. 뭐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야 얘기는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드리다가 잠깐 끊겼습니다만 수만 명의 유권자가 선택한 결과물이 결국 이제 투표 결과인 예. 건데 투표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정을 할 때 그 정도가 지금으로 충분한가? 예. 벌금 100만 원형을 받을 정도의 사유로 수만 명이 선택한 결과를 사법부에 의해서 혹은 심지어 이제 검찰에 의해서 예. 뒤집히는 것이 온당하냐? 민주공화정에서 합당한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 방향을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은 제거할 수 있다는 이 장치인데요. 바로 그 부분인데 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부터도 사실 그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공직선거법을 따질 때는 보통은 허위로 당선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예. 주로 승리한 쪽, 당선자 쪽에 이제 검찰 기소가 집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판례를 찾아본 그 기사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패배한 쪽에 대한 기소는 거의 없고요. 수사 예. 자체가 이제 거의 없고 예. 애초에 공직선거법이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유권자들을 호도하거나 거짓으로 속여서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 낙선한 사람은 그 자체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고 봐서 네. 웬만하면 낙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나 기소는 잘 이루어지지 예.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0.7%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에 대해서 뭐 다른 사건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뭐 김문기라는 개인을 안다 모른다 하는 인식의 문제. 협박이냐 압력이냐 이걸 그렇습니다. 개인적 느낌의 문제. 네, 혹은 뭐 공문을 몇 장 받은 것이 협박이냐 압력이냐 이거를 어떻게 단어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당시 여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인물을 기소로 끌고 가서 10년씩이나 이제 정치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기소가 이루어지는 게 옳으냐?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상의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얘기는 좀 처음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 꼭 짚어야 될 게 이 수사의 본류는 원래 대장동이란 거대한 어떤 비리처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본류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강간무소식인 거. 물론 뭐 그 대장동 관련된 재판도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일 것 같고 사실 이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에 대한 문제다라고 검찰이 계속 주장을 해왔다면 반대로 당선이 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죄의 질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종류의 허위 사실들을 대선 기간 동안에 상당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미 허위 사실이 이미 다른 재판을 통해서 입증된 것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장모인 최은순 씨의 비리 혐의와 관련된 부분. 우리 장모는 10원 한 푼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는 발언이 허위 사실인 건 이미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아내인 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아내는 손해만 봤다라는 발언. 뭐 그런 것들도 이미 허위 사실이라는 게 상당 부분 다른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고요. 분명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또 판단을 안 하고 검찰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패자에 대해서는 몇 년을 지금 물고 늘어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혹은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탄핵 심판정에 와서도 당장 저녁 뉴스를 통해 확인될 거짓말을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쏟아내는 장면들을 전 국민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이 내용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는가 뭐 비평하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허망할 지경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요. 이 그렇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자, 시간 한 1분 남았는데요. 헌재 오늘도 결국 선고일자 공고 안 했죠? 공고 안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내일도 공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의 그럼 전망인 이번 주 것 넘어가는 같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4월 달로 넘어가게 될 텐데. 답답한 일이군요. 네,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을 기다린 게 아니었다면 가능하면 좀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민주당 중심으로 헌재가 선고 기일을 빨리 정해야 된다.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늘 통과를 했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각층에서 요구하는 거를 헌재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